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더는 신기한 일도 대단한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제가 최근에 너무 신기한 일을 겪어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하단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오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으니 착하고 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죠. 부모님이 농사일로 새벽부터 나가시면 제가 부엌에 들어가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요. 오빠들 먹을 밥상을 차려 학교를 보내고 어린 동생들이 일어나면 밥을 먹였어요. 전 동생들이 남긴 밥을 대충 먹고 오전 내내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저에게 착하고 기특하다고 입안에 작은 간식을 물려주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하긴 했어도 다정한 분들이었습니다. 살림이 아무리 빠듯했어도 공부만큼은 공평하게 다섯 다 시켜주셨어요. 부모님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다섯 다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친 덕분에 다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오빠들은 대학까지 나와 다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읍내 학원에서 아이들 주산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성적은 꽤 좋았어요. 첫째 오빠가 군대에 가면서 제가 자연스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둘째 오빠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저도 평생 살던 동네를 벗어나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전 대학생인 둘째 오빠를 챙기면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확실히 서울이 좋긴 좋더군요. 배우는 학생들도 많으니 월급도 많이 주고 건물도 크고 깨끗한 게 출근을 하면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 원체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저는 한 학원에서 5년 넘게 일했습니다. 학원 일이 적성에 맞다 보니 다른 건 관심도 없이 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예쁘게 보신 학원 원장님께서 남자를 하나 소개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어릴 때부터 중마고로 지냈던 친구분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큰 출판 사업을 하고 아들은 거기서 일한대요. 집안이 대대로 뼈대에 있는 집안이고 남자 나이가 궁합도 안 본다는 딱 4살 차이였어요. 성격도 활달한 게 얌전한 저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쑥맥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쏠이라고 한다죠? 제가 딱 그 모쏠이었습니다. 그 당시야 여자 나이 20대 중반 넘어가면 다들 노처녀라고 할 때라 안 그래도 저도 마음은 급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바로 선을 봤습니다. 다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설마 그 옷 선녀 옷이에요? 학원 근처 다방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제가 맞은편에 앉자마자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자랑 단둘이 만나는 게 처음인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아주 약은 능구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하는 게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저를 꼬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제가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결혼하고 싶었대요. 소개해준 원장 선생님 말씀대로 순진하고 얌전해 보이는 게 결혼 상대로 딱이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망설였어요. 남편은 사형제 중에 장남이었거든요. 형제가 많은 거야 저도 오남매 사이에서 자랐으니 어려울 거야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만 줄줄이 있는 집에 맏며느리라는 게 듣기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맏며느리가 힘든 거야. 다 없는 집이나 그런 거지. 우리 집은 달라.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당신 고생할 일 하나도 없어. 오히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할걸? 그게 말처럼 쉽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들 줄줄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제일 많을 텐데.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테니까
나 한번 믿어보라니까. 저는 남편의 감언이설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댁은 친정과 너무 달랐어요. 시부모님이야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지만 남편네는 서울 토박이에다가 큰 출판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계속 결혼을 하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사형제 중 장남이란 사실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글쎄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맏며느리인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른들까지 모시고 사는 건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도 남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알지만 자기네 집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고루한 집안이 아니래요. 못 믿겠으면 자기네 집에 한번 가보자고 설득했어요. 그때 그냥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 남편의 말을 100%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남편네 집은 말 그대로 으리으리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에 살더라고요. 시골에서만 살아온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혼자 쓰는 방이 저와 오빠가 사는 집보다 더 크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고민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남편네 집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굳이 분가할 필요가 없긴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계신 1층과 분리되어 있기도 했고 집이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참 순진하고 철이 없었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 없는데 너무 안일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건 자고로 사랑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 좋은 집에 홀딱 넘어가 앞뒤 구분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인지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면 저는 몸만 들어와도 된다는 말에 솔깃했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부담도 안 드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거니까요. 저는 결국 덜컥 결혼해버렸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정신없이 하는 거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버렸어요. 선보고 달랑 연애 3개월 하곤 곧바로 상견례를 했어요. 그러고는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남편 말대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듣겠다고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기네 집은 고루한 집이 아니라더니 전혀 아니더군요. 시아버진 몰라도 시어머님 보통분이 아니셨습니다. 고루한 정도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사람 같았어요. 아침 일찍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출근하는데 항상 제가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신부님께 사랑받고 싶단 마음에 순진하게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남편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했죠.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 깨끗이 씻고 깔끔한 복장으로 1층에 내려가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오빠들과 동생들을 챙겨온 덕분에 살림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음식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 반찬을 시아버지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새아가가 학원에서 일한다길래 살림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는데 손맛이 있네. 반찬은 너희 시어머니보다 훨씬 낫다. 아이, 제가 어머님보다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아버님 입맛에 맞으신다니까 다행이에요. 시아버지의 칭찬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진 다들 출근하느라 바쁜 사람들인데 굳이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 힘들게 차릴 필요 없으니 내일부터는 간단하게 빵이나 죽 정도로 아침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한텐 아침은 무조건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며느리 좀 들어왔다고 당신도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사랑은 원래 시아버지잖아. 어른들이랑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전 속으로 내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매번 새벽에 일어나 새 반찬하고 국을 끓이는 게 힘들긴 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아침인데 간단하게 드셔도 되지 않냐고 했다가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실하게 먹이냐는 호통을 한 번 듣고서는 저도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남편이 출근하고 난 이후 설거지라는 제게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뜬금없이요. 세아가, 너희 시아버지 혈압 높다고 내가 말했지? 지금이라도 내가 간을 봐서 다행이지. 나물이 이게 다 뭐야? 이렇게 짜게 먹으면 너희 시아버지 큰일 나.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반찬을 가지고 트집을 잡더니만 제가 새벽부터 무쳐놓은 나물을 싱크대에 다 버려버리셨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걸 왜 다 버리세요? 제가 다 간도 봤는데 어머니 말씀처럼 그렇게 짜지도 않았어요. 어머, 얘 좀 봐. 그럼 내가 지금 짜지도 않은 반찬을 가지고 괜히 꼬투리라도 잡는다는 거니? 맛있든 맛없든 제가 새벽부터 힘들게 만든 반찬인데 제 앞에서 매몰차게 버리실 필요까진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구셨습니다. 저더러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시키시면서도 시아버지에게 제가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샘을 부리셨어요. 언제부터는 아예 대놓고 저를 괴롭히셨어요. 이건 뭐 남편 말처럼 사모님 대접은커녕 식모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 커다란 성원에 갇힌 신데렐라와 다를 게 없었어요. 매일같이 그 대궐 같은 집살림을 혼자 다 하면서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청소면 청소, 빨래면 빨래. 제가 해놓은 거는 다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매번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로서는 학원에 출근하면서 그 큰 집 살림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의 구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학원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길 바라셨어요. 제가 학원에 출근하는 걸 가지고 자꾸 눈치를 주셨습니다. 여자가 나가봐야 몇 푼이나 번다고 집안 내팽개쳐 놓고 밖으로 도니?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면 남편 내조나 잘해라. 이 남편이 장차 우리 회사 대표가 될 사람인데 아내가 보필을 잘해야지.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랑 동생들 챙기느라 살림은 많이 해봐서 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내조도 내조지만 저도 아이가 생길 때까진 학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가 곰인 줄 알았더니 아주 여우구나.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앞에선 아주 얌전한 척 굴더니만 다들 나가고 없으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해? 내가 알아서 너희 원장한테 따로 연락해 놓을 테니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전 한 번 더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말할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 일 시키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이겠냐고 소리까지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시대이긴 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나가서 일하면 남편이 능력이 없어 그런다고 생각했죠.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도 5남매 중 장녀로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 챙기느라 고생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건 차원이 다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자마자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 큰 집을 저 혼자 다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지시만 하셨어요. 저는 마치 이 집에 고용된 직원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는 3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다들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랬으니 뭘 알겠어요. 시동생들도 다 저를 형수라고 부르기에 하지만 항상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방 청소를 해달라고 했어요.
어떨 땐 침대 위에 벗어놓은 빨래들까지 챙겨줘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집 며느리고 형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의 집 아들들 속옷 빨래나 하겠다고 시집을 온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큰 집 살림을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시어머니도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고요. 전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왜 참았는데요. 다 남편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이 바빠 매일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데 저까지 씹살이 한다고 남편한테 징징거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결혼 전 제게 온갖 구애를 펼쳤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 집에서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더러 알아달라 하소연하는 거야? 당신 나랑 결혼한 게 설마 부잣집 사모님 노래하려고 결혼했어? 남편은 제 말에 괜히 예민해져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댔습니다. 당신 말처럼 사모님 놀이나 하며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식사 준비, 빨래, 청소밖에 없다고. 이 큰 집을 나 혼자 살림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엄만 지금까지 우리 내 키우면서도 혼자 다 하셨어. 근데 당신은 젊은 사람이 뭐가 힘들다 그렇게 징징거려. 거기다가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주잖아. 징징?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셔? 어머님 꼭 사감님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매일 시키기만 하시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내내 쫓아다니면서 구박한다고. 저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가 괘씸해서 저도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저희 방에 오시던 시어머니가 제 말을 다 들어버리신 거예요. 어머 새아가 너 지금까지 그깟 살림 좀 했다고 내 아들한테 매일 내 욕하며 이간질하고 있었니?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이간질이라뇨. 저는 정말 힘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다 들으신 거 전 아니라고 변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딸이 없어서 며느리가 생긴 게 너무 좋아서 그만 친한 척 딸처럼 대한 것뿐인데 너는 그게 사감 선생님 잔소리처럼 들렸구나. 엄마, 고정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할게요. 당신 뭐해? 빨리 어머니께 사과드려. 시어머니도 남편도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전 답답해서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방을 나가버리자 남편은 제 뒤에다가 대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제가 속았다는 걸요. 제가 너무 뭘 몰랐어요. 착하고 순진하다는 건 그냥 멍청한 거였습니다. 제가 남자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몰랐으니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남자한테 걸리고 만 거죠. 아들이 넷인데도 시어머니 항상 우리 장남 하면서 저희 남편을 가장 예뻐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어머니에게 좀 남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때가 많았죠. 꼭 마마보이 같았어요. 우리 장남, 오늘도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알지? 우리 장남이 장차 우리 집안의 미래라는 거. 알지. 엄마도 귀찮다고 자꾸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30을 넘긴 다 큰 자식 엉덩이까지 두드리는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속이 마구마구 뒤틀렸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러 나가는데 마누라 표정이 그게 뭐냐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살림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식사 좀 잘 챙겨드려. 안 그래도 요즘 입맛 없으시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좀 챙겨야지.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좀 챙기면 되겠네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본색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시어머니 편만 들며 제게 시어머니를 잘 챙기란 투로 말했어요. 전 결혼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러던 중 제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을 핑계로 정신없이 바빴고 저는 육아를 하며 집안 살림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그맘때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둘째 시동생은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둘째 시동생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혀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시아버진 내심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의외로 시어머니 또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 앞에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의아한 게 있었어요. 원래 남들이 보기에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유별나요.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 시동생에게만은 차가웠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다른 시동생들과 대하는 게 좀 달랐어요. 둘째 시동생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불편해 보였고요.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유를 알게 되고 나니 모든 의문이 다 풀리더군요. 둘째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참 밝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시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 노력하는 모습이 제 눈엔 예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둘째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웠어요. 장남도 안 해줄 걸 왜 둘째 아들한테 해주냐고요. 시아버지는 첫째도 분가할 때 당연히 아파트를 사줄 건데 뭐가 이상하냐고 우기셨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말대로 됐어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투룸 전세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아했죠. 하지만 둘째 시동생과 동서가 괜찮다고 하니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에게 매일 아침 와서 집안일을 거들라고 했어요. 저는 굳이 따로 사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하냐고 말렸지만 시어머니가 어디 제 말을 들으시는 분인가요? 당연히 제 말은 무시하셨죠. 시어머니께서 굳이 동서에게 매일 들리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매일 구박하려던 거였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니? 시댁에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와? 어머니, 매일 오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뭘 들고 와요? 손님도 아니고. 어디 감히 네가 끼어들어? 너 지금 같은 며느리라고 편먹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저는 동서가 안쓰러워 매번 한마디씩 거들었지만 시어머님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았습니다. 정말이지 미운정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빈손으로 온다고 뭐라고 할 땐 언제고 또 동서가 뭘 들고 오면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시댁에 오면서 어떻게 검정 비닐봉지를 덜렁 들고 오니? 난 시장에서 산 물건 안 먹으니까 앞으로는 백화점에서 사와라.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어요. 지금까지 언제나 얌전하기만 했던 둘째 시동생이 하루는 작정하고 와서 집안을 뒤집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수진이가 자기가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에 들어보겠다 노력하는 게 안쓰러워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다신 이 집에 안 올 거니까 수진이 따로 부르지 마세요.
얼씨구 성질이라곤 낼 줄 모르는 병신인 줄 알았더니 자기 마누라라고 아주 끔찍하네. 나야 네 얼굴 안 보면 더 좋지. 전 남편에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형제들 누구도 시어머니 말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그대로 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정말 시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세상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군요. 글쎄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시동생이 죽어버렸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더니 정말 자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네요. 전날 동서와 평소처럼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질 못했대요. 동서가 아무리 흔들어 깨어도 일어나질 않았답니다. 동서는 너무 놀라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장마비였어요.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당시에 동서가 임신 중이었어요.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장례식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전 이러다가 줄초상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정말 걱정됐어요. 희한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는 건 물론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아버지를 보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태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중이라 정신이 없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제 막 남편을 잃은 동서를 그 전셋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둘째 너, 나 원망하지 마라. 너도 알겠지만 둘째는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친자식이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바람 피어 밖에서 낳은 후레자식이지. 자존심 강한 너희 시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숨겨주기야 했지만 나도 이제 더는 못해. 전 시어머니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둘째 시동생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자식이 아닌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도 시동생들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 없었고요. 그제야 지난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의문들이 단번에 풀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둘째 시동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키웠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무뚝뚝하고 엄하게 하셔도 둘째 시동생에겐 너그럽고 인자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아버지에겐 아픈 손가락이었을 테니까요.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로 낳은 자식이기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눈칫밥을 먹게 했으니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평생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던 아들이 잘못됐으니 쓰러지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시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막 상 치렀는데 제가 지금 당장 어디를 가요? 어딜 가긴 어디로 가? 너희 집으로 가면 되지. 나 지금까지 네 남편이랑 너 아들 며느리로 대하면서 매일 밤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 집에서 나가. 너희 시아버지 깨어나기 전에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라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일어나면 시끄러워질 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 동서가 안쓰러워서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그러자 남편 반응은 찌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네요. 장례식까지 치러준 것도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배려한 거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밖에서 나온 혼외 자식을 자식들과 함께 키운다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임신까지 한 동서를 내쫓다는 건 너무한 일 같았어요.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전세 계약을 빼버렸어요. 전 시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동서를 저대로 두실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영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중환자실에 계시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시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남편이 물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님 뿌듯해 하셨어요. 물론 저도 기쁘죠. 밉든 곱든 제 남편인데 잘 되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동서가 걱정됐습니다. 동서 친정도 저희 친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조카도 태어났을 텐데 동서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마음이 쓰였죠. 저는 남편 몰래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왜 몰래 했냐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동서에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셔 회사 일로 싱숭생숭한데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이란 인간이 원래 매몰차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없던 전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랬으니 남편 몰래 동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라도 동서를 찾아가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전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동서가 사는 집으로 갔는데 말이 아니더라고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겉만 봐도 금방 무너질 것처럼 허술해 보였고 집안에는 벽지 가득 곰팡이가 있었어요. 동서 말이 이 집도 간신히 구했답니다. 시댁을 나갔을 때 임신 상태라 할 수 없이 친정이라도 들어가 살아보려 했는데 친정도 상황이 좋지 않았대요. 전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것저것 동서 주려고 사온 음식들을 먹이려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기 젖을 먹인 엄마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저녁을 차려주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외면한 일을 제가 해야겠다고요. 제게는 남편이 모르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며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을 똑같이 증여해 주셨거든요. 거기까진 남편도 알아요. 시골에 제 앞으로 작은 땅이 있다는 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에게 주신 재산이 또 있습니다. 각각 1억씩 주셨어요. 세금 다 내고 1억씩이요. 지금까지 자식들이라고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켰다면서 죽을 때만이라도 챙겨주고 싶다고 따로 모아두셨더라고요. 그 돈은 어떻게 써도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서와 조카를 보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어요. 전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인출해서 동서에게 줬습니다. 시어머니랑 우리 남편,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야 어찌됐든 그 집 사람이잖아. 내가 대신해서 동서한테 사과할게. 이거 가지고 집부터 하나 구해서 애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형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 정말 이 돈 못 받아요. 동서, 꼭 힘내야 해. 이 돈 절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니까 나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 없어. 꼭 건강하게 잘 살아. 동서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봉투를 냅다 조카 이불 속에 넣어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문 밖까지 동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계단에 주저앉아 동서의 울음소리가 잦아질 때까지 기다리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날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출판업계가 안 좋아진 탓도 있다지만 시동생들은 제 남편의 경영 방식을 탓하더군요. 형제들끼리도 결국 사이가 틀어졌어요. 시동생들도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니 망해가는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면서 둘 다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회사가 휘청할 때까지도 언제나 남편 편을 들던 시어머니께선 시동생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나자 그때부터는 남편 탓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주던 아들들이 아예 발길을 딱 끊었으니까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까지 금이 가더라고요. 장난만 믿으라고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더니만 이게 뭐야? 이러다가 네가 회사 말아먹기라도 하면 내가 나중에 저승에 가서 너희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니? 엄마까지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엄마는 어차피 저승 가서도 아버지 얼굴 못 봐. 재수 씨 그렇게 내쫓은 거 아버지가 아시면 엄마 얼굴 절대 안 보려고 하실걸? 뭐냐? 너 이 새끼 장남이란 놈이 그게 애미한 탈소리야?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일로 집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모든 원망과 책임은 온전히 남편이 떠안아야 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기고만장하게 자신만 믿으라 큰 소리 떵떵 치던 남편은 빈털터리가 됐고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제 아들까지 네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사장님 소리 들을 때는 빚이 있어도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사람이 한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대궐 같은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빚쟁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시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당장 살 집도 한 칸 없었으니까요. 여보, 그러고 보니 우리 땅 있잖아. 장인어른이 주신 땅. 아유, 다행이다. 장인어른이 그 땅 주실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굳이 자식들 다 나눠주시나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쓸 데가 있네. 남편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물려받았다 무시할 땐 언제고 그 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좋아하더군요.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헛소리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까요. 저는 결국 제 땅을 팔았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집이라도 구해야 아들 학교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시집살이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살림만 하고 살던 세월은 꿈만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구하려 애써봤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땅을 팔아 간신히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했지만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돈으로는 내 식구 풀칠하기도 벅찼거든요. 남편은 뭐라도 해보겠다고 직업소개소 같은 곳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일하기 바빴고 저는 식당이며 청소일까지 돈 되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끔찍한 건 시집살이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이 일하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봐주셨는데 힘들다고 매일같이 죽는 소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남편은 원망했어요. 이게 다 남편이 잘못하고 못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지라 하셨어요. 책임?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금 엄마 책임지고 있잖아. 그렇게 불만이고 싫으면 다른 자식한테 가버리던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다툴 때마다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왔어요. 저야말로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서러웠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있다 보면 저도 참기 힘들어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망해 먹고 아등바등 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둘이 열심히 벌다 보니 어느새 내 식구가 먹고 살긴 하더군요. 그런데 중간에 남편이 저와 상의도 안 하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바람에 또 돈을 날렸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시어머니께서 정신줄을 놓으시더니 결국 치매를 앓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똥기저귀까지 차고 계시면서 제게 못되게 구셨어요. 밥 줘. 왜 밥을 안 줘? 여보, 인연 좀 봐. 나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줘서 굶겨 죽이려 한다니까. 조금 전에 밥 드셨잖아. 물도 한 바가지 먹고. 자꾸 나한테 밥 안 준다고 소리 지르면 확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저도 제가 그런 소리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지쳤는지 시어머니에게 별말을 다 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부터 쌓여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남편이 대형 사고를 쳤어요. 나쁜 건 원래 닮는 거라더니 남편이 시아버지의 생활력은 안 닮았으면서 허튼 짓 하는 걸 그대로 닮았더군요. 글쎄 그 나이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남보기 부끄러워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당시에 남편은 건물 경비를 하러 다니면서 하루 걸러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면 매일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인간이 글쎄 애인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언제부턴가 세탁기 안에 제가 사주지도 않은 옷이며 속옷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자기가 지나치다가 샀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남편하고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자기 손으로 양말 한 짝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옷이며 속옷을 산다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길래 그날부터 남편의 핸드폰을 틈틈이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덜미가 잡힌 거죠. 글쎄 경비로 하고 있는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혼녀랑 여보 당신하며 불륜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증거를 잡자마자 남편 머리 끄덩이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편의 거지 같은 성격을 참고 산 게 자그마치 30년이에요. 거기다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미친 인간아. 쭈글쭈글 다 늙어서 그런 추잡한 짓까지 하고 싶냐? 평생 고생만 시키고도 미안하지도 않어? 아이씨, 이 여편네가 무식하게 어디 감히 남편 머리를 잡아 잡기를. 이거 안 놔? 무식? 무식한 건 너지. 바람을 피우려면 들키지나 말든지.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저는 남편의 머리컬을 다 뽑아놓겠다는 심보로 머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놈의 새끼? 네가 닮을 게 없어서 네 아버지 계집질하고 다니는 걸 닮아? 망할 놈. 당장 네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정신줄에 놓으신 지 오래라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아들 머리끄덩이 잡는 모습을 보곤 순간 정신이 돌아오셨나 봐요. 글쎄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등이며 머리며 두들겨 갈겼습니다. 저도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해서요.
남들은 환갑이면 아늑한 집도 있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여행도 다니며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전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마음 졸이며 불쌍하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을 나가든 말든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를 씻겨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센터에 모셔다 드린 후 출근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에 와 아들과 시어머니의 저녁을 차려놓고 청소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년 정도를 계속 병원에 계셨어요. 그동안 한 번 연락도 없었던 인간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자 뻔뻔하게 병원에 나타났더군요.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이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의 멱살을 잡더군요. 아버지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나타나? 할머니 병원 계시다고 그렇게 연락했는데 한 번을 안 오더니만. 돌아가시니까 나타나?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이 저 몰래 남편에게 연락을 따로 했었나 봐요. 아들이 연락했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 사람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화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요. 저런 인간한테 뭐하러 힘을 쓰니? 네 입만 아프지. 아들, 이 집 잘난 장남 왔으니 우린 그만 집으로 가자. 전 남편의 멱살을 잡은 안쓰러운 아들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난 이제 내 돌이 다 했어. 드디어 너랑도 끝이야. 마지막 선물로 병원비랑 어머니 집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장례는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나랑 우리 아들은 집에 가서 다리 쭉 펴고 잘 테니까. 나중에 저승에서 시어머니에게 어떤 원망을 들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이 집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간녀와 평생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있는데 딴 년이랑 멀쩡한 부부로 사는 꼴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그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복수라면 복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짐을 모두 다 태워버렸어요. 세월이란 참 무색해요.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아들 다 키워놓으니 어느새 저도 늙은이가 되어 있더군요. 마음만은 젊은 시절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말이죠. 전 이제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이 원하는 일 하면서 좋은 짝 만나기를 바랬죠. 아들은 워낙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약대를 나와서 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남들은 약사라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고 했지만 옆에서 보는 어미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약국도 척척 차려줄 텐데 싶더군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에게 대단한 건 못 해주지만 그래도 나중에 장가 갈 때 집이라도 하나 구해주려면 없는 살림에 열심히 일해야 했으니까요. 여전히 아침, 점심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다녔습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들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벌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자식 고생 안 시킬 것 같아서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밤마다 건물 청소를 하러 다니는 곳이
병원이 많은 건물이에요. 층마다 병원이고 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유독 싸가지 없는 간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피부과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는데 제가 병원들 마감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와서 쌀쌀맞게 굴더라고요. 아줌마, 너무 건성으로 청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앞에 껌 긁어낸 자국이 저번 주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돈 받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설렁설렁 일하시면 안 되죠. 아가씨, 내가 여기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지 아가씨네 병원 청소원이 아니야. 그건 병원 청소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제가 병원에서 고용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건물 복도랑 화장실만 청소하는 사람인데 자기 병원 안에 일까지 제게 말을 하니 기가 차더군요. 아무리 뭘 모르는 젊은 사람이어도 그렇지 아주 대먹지 못한 게 밉상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도구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마침 그 개념 없는 피부과 간호사가 퇴근하는지 병원에서 나오더군요. 다른 간호사랑 수다를 떨며 걸어오다 하필이면 제 청소도구에 부딪혀 옷에 걸레방울이 튀었어요. 자기가 실수하고는 어린 년이 아주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줌마,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랬죠? 아우, 냄새. 나 약속 있어서 가는 길인데 내 옷 어떻게 할 거예요? 아가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가씨가 앞도 안 보고 오다가 그래놓고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제가 평소에 아줌마한테 깐깐하게 구니 일부러 이러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암튼 그런 사고방식이니 그날까지 청소나 하러 다니지. 뭐야? 너 지금 나한테 기본이 안 된 년이라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보다도 어린 새파란 게 어떻게 어른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더군요. 전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피부과 안에서 의사 선생님과 웬 우아한 사모님이 걸어 나오더니 간호사를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간호사를 나무라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군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제 손까지 꼭 잡았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김 간호사, 원래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이 아줌마가 김 간호사, 그만해요. 이분 제 큰어머니세요. 그제야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글쎄 병원에서 나온 우아한 사모님이 바로 저의 동서더라고요.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어 혼자가 된 우리 안쓰러운 동서 말이에요. 그 싸가지 없는 간호사는 얼굴이 퍼렇게 질러 제게 허리까지 숙이며 사과하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동서는 제가 준 1억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장사를 했대요. 정말 안 해본 장사 없이 다 했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의류를 수출하는 일을 함께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다가 왔다네요. 동서,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그 갓난아기 였던 조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의사가 됐더라고요. 전 동서와 조카 얼굴을 보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잘 살아주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형님 찾으려고 얼마나 수소문을 했는데 회사도 문 닫고 이사도 가셨다고 해서 정말 걱정했어요. 전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동서에게 모두 다 말해주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쫓기듯 살다 남편이 바람나 집을 나가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모두 다 했어요. 동서와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동서의 울음소리에
제가 다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재산보다 큰 돈보다 저를 걱정하고 제 인생을 공감해주며 마음으로 다독여주는 그런 순간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약대를 나와 약국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동서가 뛰듯이 좋아했습니다. 동서 아들은 의사고 제 아들은 약사이니 이 또한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냐고요. 내가 형님 찾으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형님 만나면 어떻게 그 큰 빚을 갚아야 하나. 길게 말할 거 없이 우리 조카 내가 바로 약국 차려줄 테니까 바로 들어와요. 동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청소하던 그 건물의 건물주였더라고요. 조카의 병원부터 해서 다른 병원 약국 다 동서 거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직 아들이 혼자 약국하기에는 무리라고 했어요. 물론 저도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동서에게 고작 1억 주고서 받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주신 1억은 그냥 1억이 아니에요. 형님은 형님이 가진 전부를 제게 주신 거잖아요. 이 건물 다 드려도 부족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동서로 만났을까 싶어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동서는 둘도 없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사는 집 바로 5분 거리에 저와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집까지 구해줬어요. 동서 건물에 아들 약국까지 내줬고요. 전 집이 달라도 매일같이 동서네 집에 출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매일같이 풀고 있어요. 평생 빚들 날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이 오긴 오네요. 전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황금 같은 시간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가 살아갈 이유가 다시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제 이야기가 워낙 굴곡져서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두 사실만을 적을 테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먼 시골 촌구석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삶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움이라고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나오고 고등학교부터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 동네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벌면 버는 족족 집으로 보내고 정작 저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땐 그래도 그게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다고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비로 집에 보내는 돈을 제외하고 10,000원, 20,000원 아껴가며 22살이 되던 해에 몇백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저는 그거로 아는 지인분을 도와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선 천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훈아, 나중에 공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이나 하자. 내가 보기에는 너는 겨우 이런 공장 일하면서 만족하고 살할 그릇이 아니야. 제가요? 저는 나이도 어린데 형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죠. 알겠습니다, 형님. 당시 공장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지라 다들 저를 잘 챙겨주곤 했는데 그 형님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공장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님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저 밥 먹고 월세 낼 돈만 제외하면
전부 집에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자신에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다며 일단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그렇게 푼돈이라도 모아서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형님의 말을 들었기에 20대 중후반쯤 돼선 그래도 제법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연세가 있으신지라 몸이 안 좋아 일을 하기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말 그대로 온전히 제 수입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병훈아. 너한테만 이렇게 의지해서 어쩌니? 내가 몸이라도 좋으면 어디 나가겠구만.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가 넉넉하니까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걱정 마시고 이번에 보낸 돈 생활비랑 병민이 학비로 잘 써주세요. 아이고, 내 아들 일이 착해서 어쩌니. 고맙다, 병훈아. 고마워. 너 없으면 어쩔 뻔했는지. 조금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표현해 주니 그리 힘들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찌 보면 돈 있는 제가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 오빠 존경하는 거 알지? 오빠가 우리 학비도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편하게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아니야. 오빠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지. 니들은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오빠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알겠어. 우리 오빠 진짜 멋져. 가끔 동생들이 저렇게 말해주면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궤도는 늘 바뀌더군요. 제가 30 중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식이면 뭐며 온갖 절차들을 장남인 제가 다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부모님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끝마쳤는데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별 말도 없이 헤어지게 되었죠. 병은아, 요즘 뭐 힘든 거 없니? 어, 오빠 난 괜찮아. 오빠 근데 어쩌지? 나 지금 얼른 애들 보러 가야 해서. 오늘 애들 아빠가 회사에서 늦게 오거든. 다음에 통화하자. 아, 그래. 알겠어. 오래간만에 동생들에게 전화를 해도 동생들은 다들 바쁘단 이유로 전화를 끊었고 그게 참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 후 만성적이고 이상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허하고 이상하게 자기 전에 눈물까지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이상해요. 요즘은 일에도 집중이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제게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제게 그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글로 적어보라 하시더라고요. 마치 일기처럼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찮은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동생들은 다 잘 자라서 각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족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삶은 없더라고요.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돌볼 가족도 없다 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가족을 꾸리고 싶었지만 여자를 소개해줄 만한 지인도 없었어요. 공장 일하며 친해졌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연락이 끊겼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준 형님과는 끝까지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이미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마음 놓고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한마디로 저는 꽤 고립되어 살아온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제 우울감이 이해가 되었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름의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흔이 되기 좀 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3040 독서 모임에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훈 씨랑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정말요? 여자 대하는 게 서툴러서 말도 더듬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데. 빈말이라도 감사해요. 어디서 또 이런 말 들어보겠어요. 수지 씨니까 해주시죠. 언제 한번 영화를 보든 차 마시러 가요. 여기 독서 모인 사람들도 좋긴 한데 단둘이 얘기하면 책에 대해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로 책 읽는 취향도 비슷하고 그 외에도 생활 패턴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던지라 당시 독서 모임에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독 그 여자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종종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수지 씨, 오늘 모임 끝나고 잠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이, 좋죠. 그렇더라도 병훈 씨 선물도 몰래 준비해 왔는데. 네? 제 선물이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책이에요. 저번에 시집을 갖고 싶다 하셨잖아요. 여자에게 선물 받은 건 부끄럽지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참 글을 쓰면서도 민망하지만 연애 한번 못하고 일만 했던 저였기에 그 책 선물은 그야말로 제게 보물과 같았습니다. 잘 때도 품에 안고 껴안고 자며 그 여자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결국 촌스럽지만 꽃집에서 장미꽃 백송이를 사서는 다발로 만들고 고백했어요. 저, 저랑 사귀어 주세요. 수지 씨,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늘 수지 씨를 보겠습니다. 왁스로 눌러 고정시킨 2대8 가르마에 사이즈가 맞지 않아 품이 큰 양복 차림의 고백. 입장 바꿔 제가 여자였으면 그런 고백은 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고백을 하든 이미 마음이 통한 상황에서 성공 확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금방 여자와 연인이 될 수 있었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뼈해장국 좀 끓였어요. 와서 얼른 들어요. 그래? 알겠어. 금방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얌전하거나 순종적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틀린 것은 온화하게 짚어줄 줄 알았고 반대로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쉬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녔죠. 저에게 좋은 아내였으며 결혼하고 1년 뒤 낳게 된 저희 아들에게도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아마 아내가 오래도록 살아있었다면 분명 저희 아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텐데 말이죠. 제 아내는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차에 치이는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 저도 모르게 철퍽 주저앉았다가 엉금엉금 기어 쓰러진 아내에게로 간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119를 불러 구급차에 실린 아내 옆에서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여보 안 돼. 눈 떠봐.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여보 제발. 급히 수술은 했지만 아낸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명을 달리했어요. 사고로 낸 트럭은 그 대가로 돈을 주었지만 그깟 돈을 어떻게 아내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워 술만 마시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고사리 같은 아들 녀석이 눈에 밟혀 아내를 따라간다거나
저를 아예 놓을 수도 없었죠. 아빠, 아빠 울지 마. 아빠 울면 슬퍼. 그 어렸던 놈이 뭐라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우울해할 때면 꼭 아들이 혼자 놀고 있다가도 제 방으로 와서 우는 소리 냈고 절 찾았어요. 그러면 저는 퍼뜩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좀먹고 있던 우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전 아내가 죽고 얼마 안 가 저 역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윤수야, 아빠가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아내와의 유일한 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핏줄을 타고난 아들만큼은 제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은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살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나 아빠 혼자서 육아를 한다는 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군요. 왜 부성애보다 모성애란 말이 더 익숙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내는 너무도 어지고 현명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자란 저로서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은 초등학교 운동회, 학부모회, 수업 참관,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엄마가 가는데 유일하게 저만 아빠가 가서 쪽팔리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부끄러웠는지 저를 모른 척 할 때가 많았어요. 아빠, 오늘 안 오면 안 돼? 왜? 아빠 윤수 보려고 회사에도 다 뺐는데. 아니, 나 그냥 혼자 가도 되는데 아빠가 오는 거 싫단 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린 나이야 그런 거 알지만 괜히 서글프기도 했고 가슴도 답답해져 왔어요. 여보,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올곧고 바르게 클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줘요.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멍하니 앉아 아내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혼내야 하는지, 혼을 낼 땐 어떻게 혼을 내야 하는지,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거 하나 없었어요. 그래도 멀리 사시는 장모님이 오셔서 어찌저찌 엉성하게나마 아들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걷잡을 수 없이 반항을 일삼았습니다. 다들 부모라면 아시겠지만 자식이 속 썩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 않나요? 차라리 제가 아내였다면 더 현명하게 대처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 어제 담배 그거 뭐야? 어디서 아버지 담배를 훔쳐다 피래? 네 나이가 몇인데 담배야? 저번에 학부모 상담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 옥상에서 술도 마셨다던데. 이놈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야? 학생이면 학생답게 해야지. 그만 방황할 때도 됐잖아. 왜 이리 부모 속을 썩여? 아이씨, 그만 좀 해요. 귀 따가워 죽겠네 진짜. 나 친구네 집에서 잘 테니까 찾지 마세요. 뭐야? 이놈 자식, 너 지금 집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라도 하는 거야? 당장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영영 못 들어올 줄 알아. 아들이 쾅 소리 내며 문을 닫고 나갈 때 저는 그야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야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아들이 부모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대로 자식이 크지 않더군요. 괜찮아, 김서방. 잘하고 있어. 원래 저맘때면 다 한 번씩 밖으로 걷돌아. 내 딸도 사춘기 땐 그리 얌전하지 않았어. 지금은 저래도 다 철들고 알아서 부모 곁으로 기어들어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볼 테니 오늘은 좀 쉬게. 제가 복이 많은 놈인지
인생이 고비를 지날 땐 그래도 늘 한 명씩 은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절엔 제게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밥을 제대로 못 챙길까봐, 아들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 먼 거리에 오셔서는 반찬도 넣어주시고, 아들에게 말도 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자넨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정말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온기 덕분에 저는 조금씩 씩씩한 아빠가 되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스스로 방황을 멈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가 늙은 것 같아. 어느 날 제 흰머리를 보더니 아들이 저리 말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금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편이었는데 아들은 그게 자기 탓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저도 그제야 마음이 많이 풀렸고 아들이 이제 엇나가지 않겠다 싶어서 한시름 놓았지요. 그날도 저는 아내를 찾아 속으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아들은 그 후에 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제법 좋은 곳으로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합격 여부가 발표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대학 합격 축하 기념으로 4년치 등록금을 미리 다 주며 혹시 부족하면 더 이야기하라고 했고 혼자 조용히 차를 몰고 아내가 묻힌 산소로 향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 이제 성인이야.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나 혼자 키우나. 너무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는데 다행히 착한 당신 성품 닮아서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너무 잘 자라주었어. 당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보고 싶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 산소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격려하는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아내의 그 미소를 마음에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었네요.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삐뚤어질 만한 일 없이 교우 관계도 좋고 학과에서는 누구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여러모로 제 자랑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점점 제 손이 필요한 일들은 사라졌고 이제 비로소 아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어갔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준 것은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릴 때부터 제 품에 끼고 살아왔던 유일한 아들인지라 막상 진짜 부모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자를 한 명 데려왔을 때 유독 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자주 찾아와라. 차 막힐 것 같으니 얼른 가. 네. 아버지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아들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시집살이나 자식들 결혼할 때 깐깐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맹세하는데 제가 어지간한 집 시어머니들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기에 절대로 제 아들보다 부족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든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가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품이 어떤지부터 봐야 된다. 얼굴이 예쁘거나
혹은 집에 돈이 많은 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네가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얼마나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너와 꾸려나갈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걸 명심하고 사람을 만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곤 했기에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다며 데려온 여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10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고 삼촌 밑에서 자랐다고? 네, 아버님.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일로 바쁘신 바람에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주 찾아와 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터가 지방이고 계속 옮겨 다니셔야 하는 직종이라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랑은 직장 다니다 만났다고 했나? 네, 직장에서 저를 잘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게 됐어요. 일도 겹치는 게 많았고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에게 참 미안합니다. 애초에 결혼을 수락했으면 수락하는 거고 반대했으면 반대하는 거지 하루가 멀다 하고는 집에 들리게 해서 재미도 없는 노인네랑 이야기하게 만드는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뭐 얼마나 기꺼웠겠습니까?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촌 밑에서 자랐던 며느리를 검증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확실히 인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딱히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 아들에게 제 번호를 물어서는 안부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무리 저라고 해도 쉬이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아들 녀석 결혼하는 걸 보는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쑥쑥 커서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들이 떠나간 집은 꽤나 쓸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손잡고 자주 찾아와서 그리 적적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님, 오늘 아버님 좋아하는 미역국 해드릴게요. 뭐 타러 왔니? 추운데. 아버님 안 보러 올 수가 있나요? 제가 얼른 상 차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전에 제가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한 게 참 미안해질 만큼 좋은 아이였어요. 솔직히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혼자 남은 시아버지 챙기러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아들이 바빠서 다음에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난 아버님 보러 가고 싶은데? 라며 아들을 끌고 저희 집에 오는 거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며느리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옆에 많이 없으셔서 사실 아버님이 제 부모님 같고 그래요. 딸이 부모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며느리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괜히 제 아내가 생각이 나 눈물이 나곤 했어요. 제 아내 역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마 세상을 떠난 그 순간 아내 역시 눈을 편히 감지 못했을 겁니다. 모쪼록 빈말이라곤 해도 그렇게라도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전 며느리에게도 종종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저 이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닌데 자꾸 이러시면 못 와요. 예,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른 받아라. 난 주는 게 더 좋아.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옷도 사 입고 해라. 날씨 풀리면 병원이랑 나들이도 가고. 아휴, 아버님도 참. 알겠어요. 대신 저 정말 다음부턴 안 받을 거예요. 이번만이에요. 그리고 나들인 같이 가요, 아버님.
며느리는 자기가 용돈을 줘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 안 주셔도 된다며 거듭 사양했지만 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는 거 말고는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무뚝뚝한 노인네인 전 그냥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손에 봉투를 끼워주고 손등 몇 번 토닥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1년 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한 편이어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괜히 집안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가정부도 고용하고 며느리 몸에 좋은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며 제발 몸만 건강하라고 빌었는데 결국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아이를 낳은 것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환한 얼굴의 간호사가 한 말에 저도 아들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들 녀석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기 자식이니 당연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아들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여도 지킬 자식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안은 아들은 이제 제가 더 뭐 해줄 게 없을 만큼 다 자랐더군요. 넌 아버지니까 꼭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알아서 잘하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말고 몸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아이 키우고 집안이라는 건 며느리 몫이라 더 힘들 테니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군말 없이 같이 육아해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 명심할게요. 쌍둥이 손주가 태어나고 1년 자주 오던 며느리에게도 오는 건 명절이랑 제 생일 때만으로 조카라고 못 받고 아들이랑 같이 애들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했어요. 쓸쓸하긴 했지만 가끔 너무 적적하면 아들이나 며느리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얼굴을 보고 열심히 기어다니는 손주들 보며 이겨냈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으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그저 제일 열심히 하면서 부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잘 살고 있을 거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아버님, 병훈 씨가 꼭두 새벽에 엉엉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라곤 아버님이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아들 이름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것만으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이 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며느리의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마치 원래부터 졸리지 않았던 것처럼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오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죠. 손끝이 얼음장이 될 정도로 긴장이 되어 어떻게든 심호흡을 하고 가라앉히려 했으나 심장이 계속 불안하게 뛰었어요. 아들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던 아들이었던지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사실을 저도 며느리도 믿지 못했어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놈들은 밥 달라고 오는데 며느린 분유를 먹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모두 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들이 전화가 와선 오랜만에 전화한다며 바쁜 일이 끝나서 곧 손주 데리고 놀러 가겠다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화장까지 다 하고 유골함까지 제 품에 안았는데도 제정신이 되지가 않더군요. 납골당에 아들을 안치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 돼서야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곁에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알았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테지만 아들마저 잃고 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회사며 주식이며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이 든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까지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손주 녀석들 다 클 때까지만 고생해 주려무나. 그리고 이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네 인생을 살으렴. 안 돼요. 아버님, 저랑 같이 살아요. 네? 얘야,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산속에서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싶구나. 며느리는 제가 혹여나 나쁜 선택이라도 할까봐 저를 붙잡았습니다. 몇 날 며칠 집에 와서 저를 설득하고 언제는 제 짐까지 다 싸놓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며느리 보면 떠난 아들 녀석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도 해지하고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 산에 올라가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홀로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어떤 때는 겁이 나서 어떤 때는 실패해서 참 질기게도 붙어있는 목숨이었던지라 결국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혼자 살다 조용히 떼대서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많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아오다 갑자기 산속에서 혼자 나무 엮어 집 만들고 허름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차피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1년, 2년, 3년. 그저 멍하게 끼니가 되면 밥을 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잠깐 다른 생각만 해도 아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는데 그쯤 되니 아들의 목소리도 얼굴도 희미해지고 이전보다 생각도 잘 안 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너무도 공허했습니다. 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다 빨리 잃을 운명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늘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내도 아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 건지, 가끔 식재료를 사러 아래 마을로 내려갈 때 아니면 최대한 몸을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친한 지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산은 오로지 저만이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외로웠으나 이젠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솔직히 점점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이 2명이 제가 집을 지어놓은 곳까지 올라왔어요. 가끔 등산객들이 있긴 했으나 전 애초에 등산객이 지나지 않은 곳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 근처에서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누구시오? 여기는 등산로가 아닌데. 길을 잘못 든 건가 싶어서 누구냐 물었더니 웬 사진 같은 걸 들고 한참을 저와 비교하던 젊은이 2명이 대뜸 저를 할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순간 아직 고사리 같던 어린 손주 녀석들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았을 땐 확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내 아들 녀석이 남긴 자식들이 맞다고요. 손주 녀석들이야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 애들 얼굴은 기억 못한다지만 다 자란 손주 녀석들은 제 아들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어요. 낳은 건 지 어미가 낳았을 텐데 어찌 그리 아들로만 빼닮았는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찾으려고 10년을 수문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해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된다 다짐했는데 막상 저를 찾아온 손주들과 저를 그리워한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충동적으로 얼굴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손주들 손에 이끌려
서울에 올라가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헤어질 적보다 주름도 많이 져 있고 늙어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리 연락도 없이 가셔서는. 얘야.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를 보니 힘든 며느리를 두고 산으로 갔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새삼 그리웠던 감정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또 며느리는 재혼도 하지 않고 제가 준 돈으로 사업체 하나를 멋지게 키웠더라고요. 식품 공장이었는데 쌍둥이 손주들도 자기 엄마를 도와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넘기었는데 그걸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아버님 생각하며 힘든 시기도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이제 같이 살아요. 저 공장이 자리 잡힌 이후론 아버님 오래도록 찾았어요. 이제야 찾게 됐으니 더는 놓기 싫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얘야, 네 제의는 너무 고맙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미 오래도록 살아온 내 고향이 좋기도 하고 굳이 나라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구나. 나는 지금 사는 이대로가 무척 편하단다. 니들 눈에 불편해 보여도 괜찮아. 그런데 그때 손주 녀석들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를 평소에 참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되게 좋은 분이셨다고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혼자 우시기도 했어요. 그냥 저희 엄마 소원 들어드리는 셈 치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솔직히 손주 녀석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허나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 다시 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도 몸은 바쁘게 놀렸지만 계속 눈물 흘리는 며느리와 손주 녀석들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일 터인데 내가 거스르려 하는 것이 아닌가. 날 찾은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지 며칠 안 돼서 이번엔 며느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와선 제 집에 짐을 풀었고 쫓아내지 말아달라며 며칠만 머물다 가겠다 했습니다.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머물겠다는데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의 짐을 대신 풀어주고 밥도 주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이 고즈넉한 산속의 삶에 만족해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살면 딱 좋겠다면서 손주들에게 공장을 맡기고 여기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저 역시 며느리와 밥을 지어 먹고 술도 담그고 나물도 캐러 가며 내심 참 좋았습니다. 혼자 살 땐 몰랐지만 사람이 들어오니 그 온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이젠 시간이 흘러 그런가 며느리를 봐도 아들 생각에 마음이 저린다거나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같이 내려가 살면 안 될까요? 몇 달만이라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 있으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여기로 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버님, 저 사실 자식들도 크고 이제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외롭기도 해서 그래요. 네? 안 될까요? 며느리는 안 되냐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훔쳤어요. 며느리가 그리 말하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저는 알겠다고 승낙하고 말았어요. 어찌됐든 날 10년이나 찾아준 고마운 사람인데 그 애틋한 마음을 등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며느리와 함께 며느리의 집으로 내려갔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자연인이 아닌 도시 사람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노인처럼 산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 없는 시간에는 제 소일거리 하기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땐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버님,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시장하지? 얼른 먹어라. 세상에, 아버님 이거 준비하시려면 다듬고 씻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사실 사내간으로 요리 솜씨가 꽤나 늘은지라 저녁상 준비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물론 나이가 있어 몸은 고되긴 했지만 일하느라 고생한 며느리 위해 한 끼 정도는 든든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녁에 며느리 오기 전 간단하게 상 준비하는 게 저의 큰 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시 생활은 한두 달 정도 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 들어주는 셈치고 그 정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사람 부대끼며 사는 그 온기는 뿌리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들 얘기, 아내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으니 마음이 좀 편안하기도 해요. 늘 홀로 그리워하고 눈물 짓고 애틋해했는데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덜 아프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며느리가 아무래도 저에게 아파트가 불편할 것 같다며 전원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요즘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손주 며느리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증손자가 태어나면 와서 한 번씩 놀라고 바닥도 평평하게 다지며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은 손주 녀석이 유튜브라는 것도 알려줘서 보기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너무 재밌고 아들 떠난 뒤로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것 같네요. 비록 내 아들을 아직까지 못 잊고 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복도 다 얻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 잘 살다가 우리 아내 아들 만나러 가렵니다.